안녕하세요. 오늘은 13강 가역 반응과 화학 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학에서 가역 반응이란 어떤 의미이고 비가역 반응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모든 화학 반응은 원론적으로는 가역 반응이지만 얘가 이제 비가역처럼 느껴지는 상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가역 반응과 가역 반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화학 평형의 정의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화학적으로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건 그 개가 지금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아주 평화로운 상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화학 평형에 대해서 이제 그 평형의 정의와 평형일 때 물질의 농도랑 속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될 수 있고 걔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고요. 이 화학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어떤 반응의 화학 평형을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커지면 뭐 정반응을 잘하는 거구나, 숫자가 작아지면 역반응을 잘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평형의 상태를 숫자 하나로 표현할 때 그 숫자를 평형상수라고 이야기하고, 이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형상수의 식, 그리고 평형상수를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평형상수라는 건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KC라고 부르는 컨센트레이션, 즉 농도 평형 상수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용액의 경우는 우리 앞쪽에서 용액의 농도 같은 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농도에 대한 농도 평형 상수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기체 상태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기체의 농도, 그러면 주로 몰 농도를 사용할 텐데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하는 거 말고 기체의 경우에는 그냥 압력만 측정하는 게 훨씬 간단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체는 압력을 가지고 표현하는 압력 평형상수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농도 평형상수와 압력 평형상수는 서로 간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식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고요. 평형상수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떤 반응의 평형상수를 줬을 때 평형일 때 농도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 평형 상태에서 앞으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평형상수를 이용한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보면서 평형상수가 어떤 쪽에 이제 사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배우실 거예요.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역 반응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가역 반응은, 화학 반응은 보통 화살표 이렇게 쓰는 거 많이 보셨나요?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항상 왼쪽에 있는 애들을 반응물이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써 있는 게 반응물, 그리고 오른쪽에 써 있는 걸 생성물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을 뭐라고 잡았냐면 얘가 정반응이 되는 거죠.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그러면 그 정반응 말고 거기 다시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반응을 역반응, 생성물에서 반응물. 그래서 가역 반응은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원론적으로 모든 화학 반응은 원론적으로는 가역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가역이라 그래서 특별히 반응을 몇 개 배워요. 이걸 왜 배우냐면 역반응이 너무 느리거나 진짜 조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희는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하는 물질이 아니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위인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 이걸 비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가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온 결합 물질이 침전되는 거, 이렇게 앙금이 생성되는, 이 앙금이라는 건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앙금이 생성되는 거니까 거꾸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막 10의 마이너스 15승 막 이런 비율로 가니까 거의 거꾸로 안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산과 강염기 중화 반응, 이 중화 반응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비가역 반응의 예에 대해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산염기 중화 반응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맞은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산하고 강염기라 하면 얘네가 100% 이온화가 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이고, 그래서 H랑 OH가 만나서 물이 되는데, 물은 자연 상태에서 5억 5,500만 개 중에 하나 정도만 거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강산하고 강염기 중화 반응은 비가역인데,
약산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아세트산처럼 약한 산의 경우는 이온화가 될 때 이거 100개 중에서 1.3개만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딱 여기 1.3개, 이것도 1.3개 이렇게. 그럼 얘가 98.7개가 남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만 이온화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의 양도 되게 적겠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난 이온화되는 거 싫어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산이 들어있는 중화 반응은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을 쪼개서 얘를 다시 갖고 와서 자기가 원래의 산으로 되돌아가려는 반응들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강산하고 강염기, 이온화 잘 돼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녀석들만 비가역이라 부르고 약산이나 약염기는 비가역 반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뒷부분에 산염기, 평형 이런 얘기할 때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이걸 이제 학생들은 저한테 연소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소도 이렇게 뭐 프로페인, 프로판가스 태웠을 때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돼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걔네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소 반응도 물론 비가역이라고 칠 수 있지만 금속이랑 산이 하는 반응이에요. 아연 염산에 집어넣으면 뽀글뽀글뽀글뽀글 수소기체 발생한다. 이런 실험들은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도 수소기체 발생하면 이 기체가 다시 물에 안 녹거든요. 거의. 얘는 비극성이고 물은 극성이라서. 그래서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케이스 기체 생성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화학 평형이란 무엇이냐? 평형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정반응의 속도, 보통 우리가 F라고 써요. 포워드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속도는 VR, 리버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뭐 10개가 이동하면 10개가 변하면 다시 거꾸로 오는 것도 10개가 변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인데 이 화학 평형 상태는 언제나 동적,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또는 키네틱 이퀄리브리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곤 있어요. 근데 걔네의 속도가 어때서? 같아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양이 변하는 것 같은 알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평형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두 개의 속도가 같다. 근데 이걸 물질의 농도로 생각해 버리면 10개가 변했을 때 다시 이쪽으로 거꾸로 오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반응과 역반응은 단일 단계 반응이에요. 이 단일 단계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반응 속도, 반응 메커니즘에서 배웠는데요. 단일 단계, 한 단계로 쾅 하고 일어나는 반응이라면 앞에 있는 개수를 바로 차수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반응 쪽에, 정방향 쪽의 속도, 정반응 속도 V정은 반응 속도 상수 곱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속도 상수 K, F 이것도 정반응의 속도 상수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가 차수로 바로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역방향의 역반응 속도 VR은 KR에 앞에 있는 개수가 차수로 올라가면 된다. 왜? 한 단계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바로 개수가 차수로 올라갈 수 있다. 앞에 반응 메커니즘 편에서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포화 용액의 동적 평형을 좀 생각해 보면 녹아있지 않던, 다 녹지 못한 용질과 용해된 용질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똑같을 때가 평형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실험해보고 싶으면 이 동적 평형이라는 의미를 실험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면 돼요. 흰설탕 녹였잖아요, 물에. 물에다가 흰 설탕을 이렇게 녹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명한 물이 되겠죠. 설탕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여기 위에 용액에 녹을 만큼 다 녹고 포화가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노란색 이제 각설탕을 지금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만약에 평형이 반응의 완결이다. 너무 반응이 다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꽉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 녹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녹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포화를 생각하면 얘가 들어가든 말든 뭐 더 아무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흰설탕 가득 녹여서 밑에 흰설탕이 좀 이렇게 있는 이 용액에다가 노란 설탕을 넣으면요. 용액이 살살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들면서 전체적으로 노래져요. 그리고 흰설탕의 양은 조금 많아지고 노란 설탕의 양은 좀 줄어들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러냐고요? 여기서 흰 설탕 들어가고 석출되고, 그쵸? 용해, 석출. 근데 노란 설탕이 들어왔으면 얘도 용해, 그렇다면 이 안에 있던 흰 설탕이 더 석출.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녹고 석출되고, 녹고 석출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나중에 노란 설탕도 어느 정도 녹기 때문에 물이 노리끼리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평형은 동적, 서로 간에 움직이고 있는 평형 상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N2O4랑 NO2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색깔이 무색과 갈색으로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무색인 건 N2O4만 이 통 안에 넣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통 안에 N2O4만 넣었을 땐 무색이지만 얘네를 가지고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농도가 좀 이렇게 색깔이 좀 갈색이 되는 거 보이시죠? 처음엔 연한 갈색이었는데 갈색 하다 나중에 이제 이 두 개의 상황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갈색으로 딱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N2O4는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 다음에 N2O4, 처음엔 N2O4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처음에는 NO2가 제로였어요. 아예 없었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점점 생기면서 평형이라는 상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평형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그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갈색이 짙어지는 과정은 정방향 및 역방향 반응이 같은 속도로 진행될 때까지,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제 진행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보셨을 때 얘는 농도의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도 그래프에서 평형인 상태를 찾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물질들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찾으시면 돼요. 네, 그때가 평형이에요. 물질들의 농도가 일정해진 상태. 하지만 속도 그래프에서 이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속도 그래프에서는 정반응 속도. 처음에는 빨랐다가 점점 이제 느려지는 거고 역반응 속도는 처음에 거의 없었죠. 왜냐면 그냥 반응물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처음에 반응물만 넣은 상태거든요. 반응물만 이렇게 넣었어도 처음에 정반응을 좀 빠른 속도가 이렇게 큰 숫자로 돼서 빨리 하면서 점점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니까 생성물은 처음에 없었으니까 역반응 속도는 제로였다가 점점 생겨서 얘네 두 개가 어떻게 속도가 같아질 때 이때가 평형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생성물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생성물만 넣었어도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역반응만 있어요. 생성물만 넣었으니까 거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반응 속도가 있었는데 점점 역반응을 하면서 반응물이 생기다 보니까 정반응 속도도 빨라져서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질 때가 뭐다? 평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평형 상태라는 건요. 반응물만 넣어도 반응이 계속 진행돼서 반응물, 생성물이 둘 다 동시에 공존하게 되고요. 생성물만 넣었을 때도 동시에 공존하게 돼요. 그래서 평형인 상태는 중요한 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혼합물이 항상 같이 있는 그런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정방향 속도랑 역방향 속도가 같다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로 사용할 거냐면요. 보세요. 평형인 상태라면 정방향의 속도 상수, 얘가 단일 단계라 그랬으니까 KF, 속도 상수의 얘 농도의 1승. 여기 써 있는 요 숫자는 이퀄리브리엄, 즉 평형일 때 농도라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 대괄호는 여기서 쓰는 이 대괄호는 몰농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몰농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역반응은 거꾸로 가는 거죠. 역반응은 앞에 이것도 단일 단계 반응이라 그랬으니까 제곱으로 올라가고 역반응의 속도 상수 그리고 NO2 제곱 얘도 평형일 때 농도이다. 그럼 얘네 두 개가 같은 게 평형 상태니까 그래서 같다는 이 상황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역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 속도 상수는 누구의 농도분의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 농도 이렇게 그죠? 반응물 농도식분의 생성물 농도식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속도 상수는 일정한 상수였으니까 그래서 이 속도 상수의 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응물 농도 분의 생성물 농도분의 비율 이거를 농도 평형 상수 KC라고 한다.
이걸 평형상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평형일 때 반응물 농도랑 생성물 농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값이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서 분모는 반응물 농도, 분자는 생성물 농도인데 앞에 있는 이 개수를 차수로 올린다. 그래서 지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거는 이 네모 가로가 몰 농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위에는 이게 몰 농도 제곱이에요. 그죠? 단위가. 밑에는 이게 몰 농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몰 농도가 하나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근데 상수에는 단위 얘는 안 붙거든요. 지금 이 평형 상수에는 단위가 붙지 않아요. 이게 반응마다 어떤 반응은 만약에 3A가 2B로 되는 반응이다. 그럼 평형 상수를 구해라. 그러면 A 농도의 세제곱, B 농도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농도가 밑에 농도 남아있고 위에가 없고 이렇게 되느냐? 아니요. 평형상수는 언제나 농도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고 평형일 때 농도 그 숫자만 가지고 사용을 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볼게요. 자, 평형 농도를 이용한 평형상수를 계산해라. 평형일 때 농도예요. N2O4 농도 계속 바꾸고 NO2 농도를 초기 농도를 바꾼 상태로 계속 실험을 해서 평형일 때 농도를 찾았어요. 이렇게 찾은 다음에 얘네들을 반응물 농도 분모해 놓고 생성물 농도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해서 계산했더니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평균 이 값으로 일정하게 나오더라. 아, 그래서 앞으로 평형상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A랑 B가 만나서 C와 D가 되는 화학 반응이 있다면 평형상수 KC는 A 농도의 A승, B 농도의, 물론 다 평형일 때 농도예요. B 농도의 B승, C 농도의 C승, D 농도의 D승으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형상수식이 이렇게 나오고 얘네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역반응의 속도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상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스젠으로 알려진 염화카보닐이라는 이 녀석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렇게 생겼던 애 있었거든요. 그 분자 모양 얘기할 때. 네. 얘가 뭐냐면 포름 알데히드요. 몸에 나쁜 애. 근데 얘네는 그 염화 카보닐, 그래서 이 부분이 카보닐 그룹이고 염소가 2개 붙어 있어서 염화 카보닐. 근데 얘네 그냥 관용명은 포스젠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도 몸에 나쁜데 얘는 염소가 수소 대신 들어갔으니까 몸에 진짜 나쁘거든요. 이 포스젠은 굉장히 효과적인 화학 무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도 사람들 엄청 많이 죽는 진짜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일산화탄소랑 염소, 몸에 나쁜 애들을 합해갖고 이렇게 더 나쁜 애를 만드는 과정인데 74도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반응에 포함된 평형 농도를 줬어요. 이렇게. 평형식을 쓰고 평형상수를 결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평형식은 어떻게 쓴다? 일산화탄소 농도의 1승, Cl2 농도의 1승, 그 다음에 COCl2 농도의 1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각각의 이 농도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얘네 제가 쓴 거랑 똑같은 식이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숫자들을 집어넣었으니 이렇게 돼서 216도는 2.2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 평형상수값이 결정된다 이거죠. 이 평형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모보다 분자가 양이 많구나. 그러니까 평형상수는 기본적으로 반응물 농도를 곱한 것분에 위에가 생성물 농도잖아요. 근데 평형상수 숫자가 크면 그만큼 생성물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평형상수는 숫자를 가지고 이 반응이 정반응이 잘 되는구나, 생성물이 많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형상수 근데 크기를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216 이 정도 가지고는 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형상수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반적으로 앞에 써놨을 때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평형상수 KC를 보면 A 농도의 A승, B 농도의 B승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C 농도의 C승, D 농도의 D승 이렇게. 그러니까 이 A, B, C, D 개수에 따라서
얘가 뭐 1차, 즉 1인데 얘가 뭐 2구, 1인구 이렇게 되면 위에가 더 개수가 차수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1, 1, 2, 1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위에 차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는 뭐 얘가 3하고 2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농도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진짜 얘네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곱이나 세제곱이 돼서 그런 건지 거기서 이제 오는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도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서 이쪽이 훨씬 많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는 그래서 평형상수 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10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이 기준은 왜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실제 실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형상수를 구했을 때 이렇게 1000보다 크면 주로 정반응이 진행돼서 생성물이 많구나라는 걸 실험적으로 이제 찾아낸 거예요, 경향을.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작으면, 즉 평형상수가 1000분의 1보다 작으면 이럴 때는 주로 역반응이라서 평형 혼합물은 대부분 반응물로 구성되는구나. 죄송해요. 제가 오타를 만들었네요. 반응물로 구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요 상태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비슷하게 진행되어서 평형혼합물은 반응물과 생성물 두 가지가 대등한 비율로 구성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불균일 평형은 지금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아까 제가 여기 평형상수 얘기했을 때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얘가 몰롱도고 지금 여기 보시면 몰롱도, 몰롱도, 몰롱도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여기 밑에도 몰롱도, 여기도 몰롱도, 여기도 몰롱도니까 단위가 몰롱도 분의 1이 살아 있어야 되지만 평형일 때는 아니라 그랬죠? 평형상수는 항상 단위가 없이 숫자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평형일 때 농도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지만 실제 사용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숫자만 넣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평형상수식의 단위가 없는 이유는요. 실제로 사용되는 평형 농도가 사실은 농도, 걔네의 농도, 예를 들어 뭐 NO2의 농도다 아까. 그다음에 나누기 1 몰농도 해서 단위를 없앤 그냥 숫자만 나오게 하는 값이고요. 그걸 커다란 이렇게 길쭉하고 커다란 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활동도예요. 이거는 공학 계열 중에 몇몇 학과에서만 배울 거라서 사실은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닌데요. 평형상수식이 일단 단위가 없는 이유는 농도를 1몰 농도로 나뉘어서 그냥 그 숫자만 넣는다. 뒷부분에 압력 평형상수도 압력을 1atm으로 나눠서 숫자만 넣는다. 왜냐하면 실제 반응을 하는 그 녀석들 자체의 활동도를 계산하는 건데 활동도는 이렇게 좀 묽은 용액의 경우는 단위만 없애면 되지만 진한 용액은 또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활동도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농도 단위를 없앤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보면 얘 없잖아요. 그죠? 이걸 불균일 평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종이 얘는 기체고 얘는 기체인데 얘는 고체예요. 그렇죠? 이렇게 화학종들의 상태가 다를 때 그때 평형이 불균일 평형인데요. 보세요. 얘가 농도라면 기본 단위가 1몰 농도고 압력이라면 만약에 NO2의 압력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압력의 단위는 1기압. 이게 기본 단위가 돼요. 그래서 각각 기본인 단위로 나누어서 기본인 농도나 기본인 압력으로 나뉘어서 단위를 없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순수한 고체나 액체의 경우 지금 여기서 이제 탄소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이 탄소가 흑연 상태일 수도 있고요. 다이아 상태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이아몬드를 이런 실험에 쓰진 않겠지만 그러면 흑연 상태인 경우랑 다이아몬드인 상태인 경우는 걔네들이 하고 있는 결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흑연가루 이따만큼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얘의 아까 기준 단위 1몰농도 1atm으로 나누는 것처럼 얘도 기준 단위로 나눠줘야 돼. 기준이 되는 애로. 근데 이게 고체인 흑연 가루잖아요. 이렇게 흑연 가루면 기준도 흑연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분필 반응시키는 거랑 석회석 반응시킬 때 CaCO3 반응시킬 때 얘가 분필 상태로 있느냐 조개 껍데기 상태로 있느냐 석회석 상태로 있느냐
대리석 상태로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다 반응이 형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고체 물질은 내가 흑연을 가지고 실험했으면 기준을 흑연 지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다이아몬드 갖고 실험을 했으면 어떻게 그린 게 다이아몬드를 잘 그릴까? 다이아몬드 갖고 실험했으면 기준도 실제로 이 다이아몬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농도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활동도가 1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활동도 1이니까 1이 써져 있는 건 그냥 안 써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각 반응에 대한 평형식을 쓰래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얘는 이것도 고체고 이것도 고체인데 둘 다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얘 평형식 KC는 CO2 이렇게. 얘는 이거 액체인데요. 얘는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KC는 뭐가 된다? HG 2 플러스 분의 HG2 2 플러스 이렇게. 얘는 이거 고체 액체 쓰면 안 되죠? 고체 기체네요. 얘는 KC는 H2에 얘는 기체인데 이건 뭐예요? 액체잖아요. KC는 O2의 1승 H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제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나왔어가지고. 여러분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나는 외웠다고 가정하고 싶지만 이 수업 자체가 워낙에 화학을 안 들은 학생을 기본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안 외웠다고 생각합시다. 고등학교 책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온화 경향은 이렇게 써 있어요. 갈,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어쩌면 세상에 나이 50인 저나 여러분이 나 외운 게 똑같이 외웠나 몰라요. 네. 수소, 구, 수, 은, 백금, 금 이렇게요. 그래서 고등학교 책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이온화 경향이 뭐냐면요. 전자를 잘 버리는 정도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유순서라서 칼륨이 제일 잘 버리고 칼슘이고 나트륨이고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중간에 있고 수소보다는 구리가 잘 못 버리고 수은이고 은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오셔서 일반화학 책을 공부하다 보면 이 순서가요 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수소, 구리, 은, 수은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배운 건 틀린 거고 이건 맞는 거냐?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얘네가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배웠을 때에는 얘가 수은이 HG2의 2 플러스가 되고 은은 그냥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수은은 특이한 중금속이라서 수은 두 개가 뭉쳐서 2 플러스가 되는 수은 하나가 1 플러스는 절대 안 되고요. 두 개가 뭉쳐서 2 플러스가 되는 이런 형태로 주로 이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될 때는 은보다 더 전자를 잘 버리면서 이런 이온이 돼요. 하지만 대학교 왔을 때 우리가 배우는 이렇게 다른 순서가 다른 경우는 뭐냐면 은이 플러스가 되고 수는 지 자신이 2 플러스가 되는 원자 하나가. 네. 그래서 옆에 식이 써 있어요. HG2 2 플러스, HG에 2 플러스 이렇게. 수은 자체가 전자 두 개 버리는 건 은보다 잘 못 버리거든요. 근데 수은 두 개가 뭉쳐져서 전자 두 개 버리는 건 은보다 더 잘 버려요. 그래서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들을 보셨을 때는 그 옆에 얘가 어떤 물질이 되는지에 대한 식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식 안 배우는데 대학교 때는 이온화 경향이 나오면 반드시 옆에 식이 있거든요. 얘가 그냥 수은 자체가 2 플러스가 되느냐 아니면 HG2의 2 플러스가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서 걔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평형상수를 이번에는 변형해 볼 거예요. 이게 기본 반응이에요. 기본 반응이면 NO의 제곱, O2 1승, NO2의 제곱. 그래서 6.9 곱하기 10의 5승이래요. 그러면 얘는 그거 딱 뒤집은 거잖아요. 그래서 평형상수도 원래 평형상수의 역수고요. 얘는 앞에 개수를 2배 했잖아요. 그랬더니 평형상수가 4승, 2승, 4승이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를 n배로 하면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반응이 이렇게 두 단계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전체 반응식을 얻었잖아요. 이 전체 반응식의 평형상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식은 이렇게 써지는 건데 이 식은 실제로 보면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더해진 두 개의 반응의 평형상수식을 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 개의 평형 반응을 더했을 때 평형상수는 각각 반응의 평형상수를 곱한 거라는 걸 실제로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계산할 때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자, 얘네는 두 반응의 평형상수, 요거랑 요거의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얘 각 반응들, 얘는 0.00, 0.014고 7.1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반응이냐면 이게 무슨 반응일까요? 일단 첫 번째 반응을 그냥 역반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의 역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KC 이거예요. 0.014분의 1일 거고 두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을 두 배 한 거죠? 그러면 0.014의 제곱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을 반 한 거네요. 그럼 0.014의 루트를 씌운 걸 거고. 네 번째 반응은 첫 번째랑 두 번째 반응을 더한 거네요. 그러면 0.014 곱하기 7.2일 거고. 다섯 번째 반응은 첫 번째랑 두 번째 반응을 곱한 거를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하고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뒤집고 반으로 했으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죠. 뒤집었으니까 분의 1이고 반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되셨죠? 네. 자, 농도 평형 상수랑 압력 평형 상수라는 게 있어요. 압력 평형 상수는 K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모두 기체다. 기체의 몰농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피분의 몰수라고. 그러니까 이걸 측정하는 것보다는 부분 압력을 측정하는 게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이때에도 단위는 생략을 하고 실제로 평형상수식에 사용되는 기체의 부분 압력은 압력을 1로 나눈 그러니까 숫자만 있는 활동도 합시다. 그래서 얘 농도 평형상수라고 쓰면 N2O4 농도분의 NO2 농도의 제곱인데 압력 평형상수로 쓰면 N2O4의 압력, 그 다음에 NO2 압력의 제곱 이렇게 써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체는 압력인 경우가 훨씬 측정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농도 평형상수랑 압력 평형상수를 이제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얘 농도 평형상수는 A 몰농도의 A승, B 몰농도의 B승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똑같은 통, 부피가 부인 똑같은 통에 A 기체랑 B 기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체는 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인데 A 기체만의 압력은 A 기체 몰수에 비례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기체의 압력은 여기서 V를 나누니까 V분의 NA, 즉 얘가 A의 몰농도가 되고 RT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력 평형 상수 식에다가 요 압력, 몰농도로 표현된 압력을 가지고 집어 넣었더니 아, 얘가 A 몰농도 A승, B 몰농도 B승분의 RT의 B-A가 되더라. 그러므로 KP는 요 파트가 KC잖아요. 이거의 RT에 얘가 만약에 N2 3개, 2개 NH3 이런 기체 상태 반응이 있으면 1몰, 이거 앞에 1이잖아요. 3몰. 얘네가 줄어서 2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몰수 변화 델타 N은 2 빼기 1 더하기 3. 그래서 결국 B 빼기 A나 마찬가지라서 뒤에 있는 몰수, 생성물 몰수분에서 반응물 몰수 뺀 것이 델타 N. 그렇죠? 생성물 몰수에서 반응물 몰수를 뺀 변화량이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화학 반응이 있다면 얘는 1몰, 1몰이 2몰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가 델타 N이 0이니까 이때는 KP하고 KC가 동일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압력 평형 상수는 농도 평형 상수의 RT 그리고 얘네의 델타 N이다. 이때 R 값은 0.082라는 숫자를 써야 된다. 왜? PV는 NRT에서 나온 R이라서 0.082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평형상수가 농도 평형상수가 이만큼이래요. 압력 평형상수 구하라 그랬어요. 공식이 있었죠? 압력 평형상수는
곱하기 RT의 델타 N이다. 1몰이 2몰 됐으니까 델타 N은 1이고 얘는 4.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얘는 0.082이고 25도니까 얘는 298이고 이렇게 숫자만. 어차피 평형상수는 지금 다 농도가 됐든 압력이 됐든 숫자만 쓰기로 했으니까 R과 T도 숫자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네, 이 숫자 압력 평형상수 값이 나온다 보시면 되죠. 평형상수를 응용하는 건요.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이제 평형 농도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얘는 시스 스틸밴, 즉 이중결합을 사이에 두고 얘가 덩어리 큰 애들이 같은 쪽에 있네요. 불안정해요. 트랜스 스틸밴, 이중결합을 사이에 두고 덩어리 큰 애들이 반대쪽에 있으니까 안정해진 애가 되는 거죠. 나는 처음에 시스 스틸밴만 넣었어요. 얘가 막 반응물이니까. 그래서 얘만 넣었을 때 0.85 몰농도가 됐을 때 넣었을 때 얘네가 이제 평형에 도달했다. 그럼 평형 농도를 구해라. 그리고 평형 상수를 줬다 이거죠. 시스 스틸벤의 초기 농도는 0.85죠? 근데 얘만 넣어준 거니까 트랜스 스틸벤은 없었어요. 그럼 얘는 1대1로 하는 반응이고 X만큼 없어지면 얘가 X만큼 생기고 그러므로 평형 농도는 0.85 빼기 얘는 X. 그럼 얘네는 시스 스틸벤의 농도, 평형 농도분의 트랜스 스틸벤의 평형 농도잖아요. 앞에 있는 계수가 어차피 다 1이니까. 그래서 얘는 0.850 빼기 X분의 X. 이게 얼마다? 24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시스 스틸벤의 농도는 X값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0.034가 남고 트랜스 스틸벤은 0.816이 남는데 이게 진짜 맞나? 그랬더니 농도 집어넣으니까 24라는 평형상수가 나왔다. 일단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농도를 계산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초기 농도 표현하고 소모되는 없어지는 그 화학물질의 양을 X로 두고 반응의 화학량은 뭐 하나가 없어졌을 때 두 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뭐 X, EX 이렇게 해서 농도 변화량을 X로 표현하고 그리고 평형 농도를 초기 농도랑 X를 사용해서 표시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어떤 과정인지 먼저 볼게요. 수소하고 아이오딘이 반응해서 아이오딘과 수소가 생긴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반응표 쓰는 거거든요. H2 더하기 I2. 얘가 두 개의 HI예요. 평형상수 좋고. 얘도 0.240 몰농도. 얘도 0.240 몰농도예요. 근데 얘네가 반응하면 반응물만 주고 생성물은 없잖아요. 그럼 반응을 할 때 이거 없어지고 X만큼. 1대1로 하는 반응이니 얘도 X만큼 없어지고 근데 얘가 1대1대2니까 얘는 2X만큼 생기죠. 그래서 평형일 때 농도는 0.240 빼기 X, 0.240 빼기 X, 얘네는 2X. 평형상수식 KC는 H2 농도분의 I2 농도. HI 농도의 제곱. 그래서 밑에는 0.240 빼기 x의 제곱, 위에는 2x 자체의 제곱. 이게 54.3 이렇게.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네. 여기 반응표 쓰는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다. 저도 반응표 써놨죠?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고 그리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x가 0.18. 그래서 H2랑 I2는 0.240이 초기 농도였는데 X만큼 없어졌으니까 0.051, HI는 2배만큼 생겼으니까 0.378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아이오딘 분자가 아이오딘 원자로 쪼개졌다. 여기 몇 몰을 주고 1리터 이렇게 넣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얘는 일단 농도 평형상수고요. 얘도 그냥 반응표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얘도 아이오딘 분자니까 I2를 0.00155몰을 1리터 용기에 넣었으니까 얘는 0.00155가 그냥 몰농도겠죠. 없어지면 얘는 얼마큼이 생겨요? EX. 그래서 농도 평형상수 KC는 0.00155 빼기 X분의 위에는 EX의 제곱. 이게 얼마라고요? 3.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예, 아이오딘 원자의 농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이오딘 원자는 EX였잖아요. 그래서 7.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KP하고 KC의 관계, 그러니까 KP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자는 거예요. 5.75 ATM의 수소, 5.75 ATM의 I2, 1리터 용기에 담겨 있다. 근데 여기선 1리터 용기에 담겨 있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KP를 줬으니까. 그러면 일반화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 뭘까요? 얘가 이렇게 해놓고 1리터 용기에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KC를 주고 그럼 KC를 이용해서 KP를 구하는 거 앞에 공식 배우셨죠? 그래서 그거 갖고 계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는 어차피 KP를 줬고 5.75 얘도 5.75가 있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생기고 두 배만큼. 그래서 평형일 때 압력은 5.75 빼기 x, 5.75 빼기 x. 얘네는 EX. KP니까 5.75 빼기 x의 제곱, EX의 제곱. 이게 얼마다? 54.4이다. 이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형에 대한 내용은요. 일단 평형상수가 뭐인지 그리고 그 평형상수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기에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거. 반응표 쓰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건 평형인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우리가 평형 문제를 푸는 이유가 평형인 상태에서 일단 평형 농도라든지 그때 그 상태의 값들을 알고 싶은 거라서 이 반응표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역반응과 화학평형, 평형상수,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까지 공부해 보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